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이슈 시작합니다. 사흘째 공천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경기 인천 지역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홍익표, 고민정 의원 등을 단수 공천하는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엔 전략 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의 추가 단수 추천 후보 공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기 36개 지역구와 인천, 전북 등 어제 면접이 이뤄진 55개 지역구의 국민의힘 단수 추천 후보자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경기 의정부 갑 공천을 신청한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용산 참모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단수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여당이 탈환을 노리는 수원벨트 5개 지역구 가운데 3개 지역구도 단수 추천 지역구로 발표됐습니다. 안철수, 윤상현, 배준영 등 수도권 현역 의원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 원칙과 함께 이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진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민주당은 서울 서초울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단수 공천 후보 10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부산 사하갑 최인호, 경남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양산을 김두관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중진을 차출하며 영남권 격전지로 떠오르는 낙동강 벨트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네, 오후엔 이 경선 없이 당 차원 단수 후보를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의 이유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일부 지역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건데요. 개파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인데 최종 결정은 미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 중진 용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큰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제3지대로의 탈당 등 이탈 가능성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죠? 네, 어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며 현역 의원 5인 체제를 구축한 개혁신당, 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6억 원가량을 배분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의 보조금에 그쳤겠지만 양 의원 합류로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공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19일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은 가운데 외부 인사 영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제3지대 공천 칼자루를 쥘 공관위원장으로는 당사자의 부인에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계속 거론됩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부산에서 창당 계획을 밝히고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오늘 오후엔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하는데 조 전 장관은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네, 전공의 협의회장이 공개적으로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줄사직으로 이어질지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투표에 돌입해서 사실상 단체 행동 절차에 들어갔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 협의회장이 사직서 내겠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이 휴학 투표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수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달 중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개별로 사직서를 낸다 해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 수장이 사직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 새로 근무하게 되는 인턴들도 병원과의 계약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의대생 단체는 동맹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집단 휴학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미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전국에서 걸기대회를 진행하고 집단 행동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질지 우려되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가요? 네, 중앙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를 확대 배치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공의 전담 권익보호 창구를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협의회장의 사직서 의사표명에 대해 필수 의료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대책을 믿고 뜻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이른바 집단 사직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가짜뉴스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당국과 함께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조금 전 개수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거취 문제가 쟁점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축구협회입니다. 네, 전력강화위원회 조금 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돼서 조금 전이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11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여했고요. 미국 자택에 머물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을 관리하는 축구협회의 기구로 볼 수 있는데요. 규정을 보면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선수 선발이나 대표팀 소집 등 운영 전반에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이번 안건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평가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논의의 핵심일 텐데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오늘 오후에 회의 내용을 정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경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최대한 빨리 거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축구협회 임원진이 회의를 열고 뜻을 모은 뒤 그제 정 회장에게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요청했고요. 유임의 무게를 두던 정 회장도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한 발 물러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임원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협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위약금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경우 많게는 10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협회는 계약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이미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안컵 요르단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는데 이 내용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사건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요르단전이 있기 전날 발생한 일입니다. 대표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찍 식사를 마친 이강인과 황인범 등 일부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자 주장인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면서 다툼이 시작됐고요. 손흥민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강인 멱살을 잡았고 또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등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이강인의 무례한 행동에 격분한 일부 대표팀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선발 명단 제외를 요청했지만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까지 당했는데요. 이 자리에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던 건 축구협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잘잘못을 떠나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관리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13조에 대표팀 감독의 책무가 나오는데요. 감독은 선수의 합숙 훈련에 대한 생활 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내분 상황에 대한 책임도 감독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력 강화 회의에서는 이 내용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명단에 언론인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쿠팡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에 기자와 PD 71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자 2명을 포함해 대부분 사회부 팀장급 기자였는데 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쿠팡은 향후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일용직 노동자 등 1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권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쿠팡 인사평가 자료를 조작해 발표하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측은 권 변호사가 암호명이라고 주장한 대구센터라는 표현이 실제 인사 자료에는 없고 노조 직함 항목도 임의로 추가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와 수교를 거절해왔는데 이번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우리와 수교하지 않은 국가는 UN 회원국 중에 시리아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카리브해의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6.25 전쟁 때도 한국을 지원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59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후 북한과만 수교하고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 형제국을 자청하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두 나라 주 UN 대표부가 개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UN 회원국 중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쿠바는 코로나 이전 우리 관광객이 매년 14,000명이 방문하고 교역량도 2022년 기준
28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교류가 적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 가능성을 고려해 물밑에서 수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쿠바와 상주 공간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에 대해 북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제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형 미사일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미사일이 목표선을 명중했고 김 위원장이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각종 전투함을 침범시키며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집결해 있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과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RFA는 지난 13일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김일성 광장에 오와이어를 맞춘 형체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3일차 공천 심사, 조금 전에 어제 2차 면접 후에 단수 공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뭐 좀 용인이나 뭐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뭐 예상을 크게 안 벗어나는 그런 이제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일단은 좀 논란의 여지가 적은 그런 지역부터 공천 결과를 좀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평가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이 관전 포인트가 이제 용산 출신 인사가 얼마나 있느냐, 뭐 아직 예. 많이 남았습니다만 예. 그 부분하고 이제 내각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일 텐데. 예. 지금 이제 어제 1차 발표 때는 이제 용산 출신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근데 오늘은 보니까 뭐 김은혜 뭐 전 수석, 예. 뭐 김은혜 전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분당 의뢰 이제 포함이 됐고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제 수원병에 공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각 출신이고 또 대통령실 출신이죠. 아무튼간에. 그렇죠. 근데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을 하기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일단 단수 후보 추천이 이제 확정이 된 상황. 원희룡 장관은 이제 전 장관은 예. 개항의 됐고 예. 단수 추천이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임재훈 같은 경우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안양 동안갑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김정혁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이 고향병 이런 예. 부분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직 논란거리가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여러 지역이 남았습니다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가면 아마 그런 논란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아직은 1차, 2차 발표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만 그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일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앞서 최창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지역구가 계양을 지역. 네.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단수 후보 추천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계양을에 출마를 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명룡 대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출사표를 던져서 계양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더욱더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 폭로를 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폭로를 하지 않을까. 새로운 폭로가 이제 어떤 게 등장할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좀 모아지고 있고. 어찌 됐건 이재명 그 대표로서는 좀 사법 리스크가 살짝 잊혀져 가는 와중에 다시 이제 이게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또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우려도 일각에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예, 앞서 그 분당 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그러니까 경선 확정은 아니고 이제 아마 이제 김민수 대변인과 이상욱 예비 후보와 이제 경선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 을 지역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계양을 과연 어떻게 좀 격전이 치러질까요?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 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예. 전 본부장도 뭐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뭘 심판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자기가 이제 폭로하겠다라는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일단 이 선거가 계양 을 선거는 완전히 대장동 선거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대장동은 빨리 정리가 되긴 돼야 될 텐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너무 이렇게 희화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나 일단 뭐 선거랑이 이겨야 되는 거니까 뭐 당위를 떠나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은 일단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표가 좀 갈릴 거 아니겠어요. 대장동에 관해서. 특히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이야 뭐 지난 대선 때 일타 강사를 자임했던 그런 인물이고.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좀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 표가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 점을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아무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는 건 저는 좀 정치가 희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이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 24개 지역입니다. 단수 10개, 경선 14개 지역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친문과 친명의 갈등, 뭐 친명과 비명의 갈등 이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예. 아직도 이쪽도 아직 그렇게 아주 예민한 지역은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광진을이 완전히 이제 대진표가 짜여진 겁니다. 오신환 전 의원 국민의힘에 그리고 예. 이제 고민정 의원 광진을에 이제 대진표가 짜여진 거예요. 예.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아직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에 지금 민주당도 당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거죠. 어떤 지역은 단수 추천하고 어떤 지역은 또 우선 추천 이른바 이제 전략 공천하고 말이죠. 어떤 지역은 발표하기를 뭐 제공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양당이 기준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예. 무슨 다른 것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른바 국민의힘은 윤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론 당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최근에 뭐 인재근 의원 만나서 불출마 종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하긴 예.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도봉갑인데 3선을 했잖아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꼭 무슨 뭐 친명 비명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너무 이제 관점을 너무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친윤이냐 비이냐로만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금 민주당의 3차 공천심사 발표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논란이 적은 지역 우선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뭐 이미 이제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예. 친명들 간에조차도 특정 지역에 막 친명이 몰려서 경쟁이 되고 있는 이런 그 형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경선 없이 이게 만약에 친명 안무개로 결정을 할 경우에 아마 가장 이제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대체로 좀 뺐어요. 보니까 이번에.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좀 덜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뭐 친명들이 문제 제기를 좀 덜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 그런 지역들 우선으로 일단 이제 발표를 좀 한 것 같고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상징적으로 좀 미리 발표한 것 같아요. 아, 친문의 어떤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명 중에도 포함시키다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다른 지역의 친명 공천을 강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일부러 앞세워서 이걸 발표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예.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매치가 성사된, 그러니까 대진표가 확정된 그 서울 광진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지금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현역이 일단 있는 지역이라고 예. 하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도전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게 지난 총선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지방선거의 그 판세 흐름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우세를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죠. 보였던 예. 이제 그런 지역이고 하지만 대선 지방선거 때는 뒤집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비등비등했던 곳들도 그렇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뭐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유리한 그런 이제 구도로 일단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막판 뒤집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이제 역량에 이제 달린 거고, 뭐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도 이제 돌파해 낼 수 있겠죠. 후보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윤계에 해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역 유권자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 뭐 넓게 보면 이분도 뭐 친윤에 해당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핵심 친윤은 해당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조금 덜한 예. 그런 후보라서 뭐 의외로 팽팽하게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종훈 평론가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고요. 낙동강 벨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심으로는 지금 험지 출마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력 재배치를 한 그런 좀 지역구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단수 후보 추천이 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쯤 대진표가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제일 얘기 나왔던 게 서병수, 예. 이제 그 조혜진 의원, 뭐 이런 예. 분이 이제 이른바 험지로 알아. 이제 낙동강 벨트 안에서 좀 민주당 쪽이 좀 강세가 있는 곳. 예. 낙동강 벨트가 9곳이거든요. 9곳에서 예. 지금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게 5군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낙동강 벨트는 아시겠습니다만 PK이면서도 PK 같지 않은 지역. 이제 이 낙동강 벨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뭐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낙동강 벨트 의원들 김태호 뭐 이제 조혜진 이런 분들은 굳이 그런 관점에서 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당내에서 좀 개파색이 옅은 인물이고 신윤 색깔이 거의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한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을 위해서 낙동강 벨트에서 좀 힘견대로 가라, 험지로 가라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이죠. 이거는 바로 비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예.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다시 좀 탈환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낙동강 벨트가 워낙 뭐 양산, 김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그 정치적 고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어느 정도 잘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막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3명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나머지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할지 예, 그 자리에 또 지금 텃밭에 있던 분들을 이제 다른 데로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인사가 또 오게 될지 공천을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공천을 두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공천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역시 이제 프레임을 이제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모여서 그러니까 친명 공천을 이제 결국 강행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반사할 겁니다. 예. 그럼 뭐 당신들은 그런 거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정말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이제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이제 보도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심야회동 통해서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노웅래, 기동민 등 현역 의원들 컷오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예.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뭐 어쨌든 뭐 혐의에 연루돼 있는 분들이니까. 예. 근데 저는 아무튼간에 최종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도 뭐 당의 내균화제 그 당원 당규가 있겠습니다만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의원들은 저는 의원이나 인사들은 배제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전 개인 생각인데. 문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 노웅래나 이런 이제 기동민 의원 같은 부분을 이제 배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심 없이 자신의 입장과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천은 그게 항상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노웅래, 기동민 의원 같은 분들을 그런 유해 분들을 이재명 대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공천을 계속 한다면 그건 공천 경쟁에서 뒤질 거고 국민의힘에게 그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뭐 개항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되고 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예. 이게 아마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아마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적합도 조사, 평가에서 조금 하위다, 꼴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 조작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매번 공천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에서 예를 들어 뭐 단수 공천 지역을 정한다거나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 자당의 예비 후보들을 놓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예. 해서 이제 뭐 그 여론조사 해본 결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난다. 예. 뭐 그 중에 한 명이 뭐 굉장히 높게 나오고 나머지 후보들은 굉장히 낮게 나온다. 이러면 그 격차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냥 단수 공천을 해버리거든요. 예. 경선 해봤자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락한 후보들은 늘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는 이제 주류 쪽을 겨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친명계 아무개를 이제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국민들에게 좀 대체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좀 약간 공정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정당 차원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당의 좀 우호적인 그런 인사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이제 좀 군소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마사지를 한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뭐 약간 지침을 줘서 이 지역은 아무개에게 유리하게 뭐 이렇게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사실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제 그 어떤 그 공인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계속 논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들 때문에도 민주당 원로들 중심으로도 이거 지금 공천 공정성 의심된다,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공천은 말이죠. 이게 253개 지역구잖아요. 예.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예. 같은 당 내에서 다 다를 거예요. 같은 당 내에서도 어떤 지역구는 상당히 공정하게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공천도 뭐 단수 추천이 있고 우선 추천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추천은 말하자면 이제 전략 공천인데, 근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이게 사실 뭐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속에는 특정인을 공천하고자 한다면 물론 이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치권에 옛날부터 있는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그때 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겠죠. 여론조사 해도 뭐 당원을 뭐 그걸 완전히 조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뭐 특정 후보가 이제 그쪽에 공천 받게 하게끔 이제 뭐 표본을 달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막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이제 매주 발표하는 이것과는 좀 다르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또 어떤 지역은 또 상당히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 전체적인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경향성이 대체로 이 정도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정당은 이기는 거고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특정 마음이 뭐 심자 들어가는 거, 명심, 뭐 한심, 윤심 뭐 이런 심자 들어가는 이렇게 너무 많이 작용한다라는 인식이 그게 고착화되면 그 정당은 대단히 선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공천 잡음으로 여야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각각 민생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책 공약들 내놓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 만나서 홀로서기 지원 약속하고 또 했고 표 안 돼도 관심 갖는 게 정치, 진짜 기능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찾아서 소상공인 지원 약속하고 또 지역화폐 대폭 늘릴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지역화폐 공약들을 조금 더 강조한 면이 있는데 여야 지도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부분은 이제 개혁신당이 내놓은 일련의 정책, 개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이렇게 프레임을 걸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일련의 공약 발표하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양당의 그 선거 때 내놓는 공약집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합니다. 예전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서로 막 카피를 뜨면서 거의 지금 흡사해져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 공약이에요. 그래서 뭐 지역에 어디 뭐 도로 내주겠다, 뭐 철도 뭐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SOC 관련한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고 또는 대규모 이제 금액 지원, 뭐 금융 지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아시겠지만 초반전에는 굉장히 그런 약간 물량 공세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놨잖아요. 철도 지하화,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출산 뭐 장려 정책으로 뭐 결혼하면 뭐 1억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잖아요. 거의 뭐 허경영식 공약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솔깃했는데 요즘엔 별로 믿지도 않아요. 저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흐지부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개혁신당 쪽에서 내놓은 그런 이제 약간 민생 지향적인 그런 공약들을 이제 접하고 보니 우리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그 양당의 이 정책 개발팀들이 굉장히 아마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체감도가 좀 높은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그 좀 민생 지향적인 뭐 이런 거를 지금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개혁신당에 이미 기여를 좀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게 뭐냐면 조직선거, 돈 많이 드는 조직선거 이제 그만하고 가능하면 정책선거로 가자.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 두 거대 정당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은 좀 의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약간 방향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중앙선관위 쪽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좀 그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천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전 그 정도까지 그 긍정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때가 이런 것 같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이 지금 공천 이제 1차, 2차 발표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그 뭐 정책에 대한 거 안 넣을 수가 없죠. 뭐 어느 때나 있었던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독특하게 신성이 와닿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거 홀로서기 지원 약속하겠다 이것도 그렇고 이거 좋은 정책이죠. 이재명 대표 얘기한 소상공인 지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말씀처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재원이라든지 확실하게 이게 이제 실천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 선거가 되려면 지금 계속 어떤 전반적인 공천 국면에서 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쪽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 얘기가.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65세 이상 그 무임승차, 그 지하철, 전철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상당히 의제 선점용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 특정 직군에 대해서 병역을 필요해야 된다. 이것도 그게 맞나 해가지고 별로 전 그렇게 호응을 못 일으킨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이게 우리 선거가 이게 정책 선거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려면 말이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 지금 총선이 2달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로 10만 원 식사 대접했다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거라 보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기소됐고 이제 부인도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가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유동규 씨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게 재조명될 수가 있는데 김혜경 씨 법카가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 선거 바로 앞두고 이건 뭐 민주당에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프레임일 수밖에 없죠.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법 리스크 관련한 보도 요즘에 별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타고 있지도 않고 유권자들도 초반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피로도도 좀 많이 작동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의 발표 같았으면 뭐 벌써 이제 사실은 뭐 형사처벌 받고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러 개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창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뭐 이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무슨 스모킹 건이 나왔냐 그렇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김혜경 이제 여사 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양상인데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좀 판정패 상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뭔가 물증이 분명하게 나와서 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총선에 미칠 영향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 11번째 또 민생토론회 열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독일 덴마크 순방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시기와 관련되면 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그 공무원의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 한순간에 이런 관권 선거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관권 선거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 순방을 연기한 부분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좀 의식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순방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인데 이거를 특별한 설명 없이 국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뭐 대통령이 연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국민에게 설명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우리가 순방하려는 그 대상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가는 경우 있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죠. 이번 같은 경우는 독일 덴마크 방문을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뭐 기업에서는 뭐 일부 사절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정말 빨리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연하게 뭐 총선 앞뒀으니까 이거를 안 한다라는 게 설명이 약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김건희 여사를 같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외교 일정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안 갔다면 더 큰 문제죠. 그거야말로 진짜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어제 안 그래도 뭐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 기자들 전화도 받고 제가 그랬는데 대통령실 그 기자단이 거의 패닉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데다가 보도 어제 오전 내내 사실은 엠바고 걸려 있었고 또 보도를 내는 과정에도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참고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하다못해 쓰는데 그것도 인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연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설명이 없고 그럼 책임 있는 관계자 발로라도 그러니까 직접 뭐 실명을 안 밝히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라도 뭐 이렇게 기사를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니까 그야말로 추측성 기사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통령실의 좀 이 기능이 좀 이와 관련해서 뭐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순방법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 보도까지 왜 못하겠겠습니까? 누구도 책임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 지금 기능 자체, 지금 특히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기능이 지금 약간 정지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자 40여 명이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서 불이 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일대에선 한밤중 전기 공급이 끊겨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구급대원이 병상을 바쁘게 옮깁니다. 인천에 있는 지상 11층 지하 3층짜리 요양원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6층에서 발생한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고령의 환자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환자들을 임시 의료소로 대피시키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등성이 사이로 붉은 불기운이 연기와 함께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인 밤 10시 4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 중턱에 경사가 심한 곳이라 접근이 힘들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선제도 도량 밑에 있던 컨테이너에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근처에 있던 한국전력 장비가 손상돼 선제도와 영흥도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000가구 넘는 주민들이 한밤중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긴급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14층짜리 아파트 중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난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주방과 거실 천장 절반가량을 태우고 40여 분 뒤 꺼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경전철 사업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 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 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수요 예측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을 운영해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위로가 되고.
지난 2005년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투자 사업 관련 사항이 소송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자체장이 중대한 과실로 지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기 종료 후에도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모두 13만 3,192명의 6.25 전쟁 미수습 전사자와 실종자 유가족의 유전자 6만 6,673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사자나 실종자의 유가족 유전자를 8촌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9만 8,923개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국유단은 이로써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율이 50%를 달성했다며 이는 그동안 전국 단위로 신속 기동 탐문팀을 구성해 유가족을 직접 찾아간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별로 1,9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 측 기업의 소장 송달이 1년간 지연되는 등 소송이 4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소송에 나선 유일한 고령 피해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농산어촌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건데요. 전라남도가 초저출산 분위기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달마다 20만 원씩 18년 동안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문을 연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시설물은 녹슬었습니다. 야구부도 있었던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장기 휴교하다가 다음 달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학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갓나아이들은 없습니다. 뭐 이따가도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없어지니까 저도 쓸쓸하고 쳐다보는 입장에서 좀 난처합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10년 사이 인구는 10만여 명이 줄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43년엔 15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조금 어려운 전남에서 이것을 통해서 전남에서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선 아이가 태어난 뒤 18년 동안 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에서 3명을 낳으면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청년 이민국까지 만드는 등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지역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때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오고 있는 비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 내리는 비의 양은 내륙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에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고온 현상은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어제에 비해 10도 이상 하락하겠는데요.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5도 예상되고요. 이 온도 변화가 심한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는 중부에서는 퇴근길에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비롯한 전국에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돌아오겠고요. 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